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저희가 계속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컨텐츠 촬영을 자꾸 미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번 주차에는 BNK가 창원과 울산 두 개의 구장에서 2구장 경기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점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리그에서 유일하게 2구장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구단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경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연고지는 부산임에도 그 부산 이외에 경남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연계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도 매번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고, 그 이구장 경기의 분위기의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BNK 구단 측에 연락을 해봤지만, 그 개인 유튜브에는 이거 허가하지 않는 걸로 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울산 경기는 가지 않고, 창원 경기는 제가 직관을 다녀왔지만 창원 경기에서도 의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창원이 LG 페이커스가 홈구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구 인기가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뭐 KBL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구단 하면은 LG 페이커스가 뽑힐 정도로 인기 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분들이 KBL을 자주 보셨지 WKBL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이름을 모르는데도 버스 앞에서 끝나고 나오는 선수들 기다렸다가 사인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농구 프로 경기를 하나의 문화 이벤트로 보시고 그분들은 하나의 즐길거리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의미 있고 그 프로 스포츠가 진행되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 남아있는 팬들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농구 자체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뭐 경기력에 집중하고 이거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조롱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들린다. 그런 걸 보다가 단순히 그 프로 선수들이 왔으니까 그 단순히 그 문화 자체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더 문화를 소비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경기였죠. 부천에서 이뤄진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 창단 후 처음으로 2위를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뭐 4등이 어느 팀이 올까를 보고 있을 거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은행 사실 어느 팀이 와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4등을 못할 뻔했는데 4등, 5등 경쟁을 하다가 4등한 팀하고 2등을 할 수 있었는데 2등을 못하고 4등까지 떨어진 팀은 이 사기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와도 사실 비슷할 것 같고요. 우리은행은 주전 전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딱히 뭐 상대를 고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경기를 끝으로 딱 의미 있는 기록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안혜지 선수의 시즌 평균 어시스트는 9개를 넘었는데,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 출전해서 어시스트를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다 해도 8.76개로 역대 1위의 기록입니다. 종전 시즌 어시스트 역대 1위 기록은 01년 여름 시즌에 25경기 동안 8.52개를 기록한 김지훈 전 코치님이셨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안혜지 선수를 제일 먼저 선정했던 이유처럼 안혜지 선수가 이미 역대 1위를 달성했는데 이 부분도 조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안혜지 선수는 역대 1위가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물론 앞으로 보완하셔야 될 문제점도 많이 찾으셨겠고, 그렇지만 이 기록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NK 얘기를 하면은 한엄지 선수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한엄지 선수를 영입하면서 김진영 선수를 보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라는 게 주된 의견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마치 1대1 트레이드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번 행인 1님이 저번 촬영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FA 영입이 아니라 1대1 트레이드다. 그것도 상대가 누굴 지명할지도 모르는 1대1 트레이드다. 이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엄지 선수의 영입에
하는 이유는 이 팀이 3점 슛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한엄지 선수는 과거 주전으로 뛰면서도 시즌에 50개 이상 3점 슛을 던진 적이 없는 선수예요. 이번 시즌이 제일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냥 뭐 3점 슛 성공률은 좋았지만 그냥 던져야 될 때 한 번씩 던지는 선수였지 3점 슛을 목적으로 보고 영입을 할 만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 무슨 생각으로 영입을 했을까? 분명히 보호 선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김한별 선수, 안혜진 선수, 진한 선수, 이소희 선수는 보호를 할 거고, 그러면 한 명은 무조건 보상 선수로 주게 되는데 그게 김진영 선수가 될 거라는 거는 좀 자명한 사실이긴 했어요. 그런데도 영입을 했던 이 배경, 한엄지 선수는 그 데뷔에서부터 계속 4번으로 뛰어 왔던 선수입니다. BNK에 가서 처음으로 3번으로 기용된 거예요. 예전에 정상희 감독님도 3번으로 기용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구성상 2, 3번을 봐준 선수들이 있었고 그 4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4번으로 뛰어왔던 선수예요. 오히려 김태현 선수가 한엄지 선수가 있는 동안 주전을 못했을 정도예요. 그 박신자컵에서부터 계속 골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주가를 올렸던 선수지 그 외곽 때문에 영입된 선수는 아니에요. 그럼 진한과 김한별을 보유하고 있는 BNK가 골밑 선수 영입이 대체 왜 필요했을까? 제가 처음 BNK 콘텐츠를 하면서 지금 BNK가 7명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7인 로테이션이 아니라 7인보다 더 적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한별 선수는 그 삼성 시절에는 딱 2번 빼고는 평균 30분 이상 출전한 적이 없고 건강 문제가 항상 있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진한 선수는 파울 트러블 문제가 있던 선수고요. 그럼 이 두 선수가 정통 센터냐? 그렇지도 않아요. 진한 선수는 BNK로 오면서부터 계속 그런 쪽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에는 포스트업 공격 비율이 거의 없는 선수였고 김한별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예 외곽 선수였는데 피지컬이 되니까 안쪽도 보면서 점점 가드에서 포워드로, 포워드에서 센터로 이렇게 포지션을 옮겨간 경우지 이번 시즌처럼 붙박이 센터처럼 플레이한 적은 이번 시즌이 처음이에요. 보통 나와서 먼저 패스를 돌리거나 외곽에서 슛을 노리거나 이런 식의 공격이 많았던 선수고, 물론 포스트업도 옛날에도 많이 하기도 했죠. 근데 그게 주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골밑에서 기다리다가 풋백 득점이나 포스트업 득점의 비율이 확연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그 한엄지 선수가 3번으로 내려간 거지 이 선수를 처음부터 3번으로 보고 영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한별 선수가 지금 86년생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38입니다. 이 딜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골밑도 되면서 김한별 선수처럼 패스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필요할 때 외곽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수가 한엄지였어요. 물론 BNK 영입을 보면은 의아한 점도 있습니다. 김한별, 이사빈, 강하정, 한엄지 이렇게 부상 전력 때문에 올해도록 제 컨디션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선수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FA 제도상 그렇지 않다면 영입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입을 해서 케어에 성공을 하면은 그거 성공한 거고, 아니면은 다른 선수를 영입하긴다? 아마 그 건강 문제가 없는 선수 중에 뭐 그 정도 급이 되는 선수를 영입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삼성 쪽에서 보내준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진영 선수가 나가면서 뭐 리바운드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김한별 선수가 안쪽으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줄지는 않았어요. 딱 그만큼 김한별 선수가 전년도보다 리바운드를 더 잡고 있고요. 그럼 포워드 자리의 공백이 문제인데 이거는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엄지 선수의 영입이 확실해진 거는 5월 초예요. 4월 말부터 FA 영입을 시도했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6월 16일에 강하정 선수가 은퇴를 발표합니다. 저는 이게 강하정 선수가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농구는 계속 코치로라도 할 만한데 왜 그것도 안 하고 있을까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 집안 사정에 의한 은퇴더라고요. 이거를 아마 구단에서도 감독님도 예측을 못했을 거고, 강하정 선수가 컨디션을 잡아준다면 그 포워드 자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사빈 선수도 올라와 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산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사빈 선수는 신한 시절 루키 때부터 그 수비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렸던 선수인데, 그 이후 부상 때문에 제대로 된 활약은 거의 보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예전에 진행됐던 한일 클럽 챔피언십에서도 이사빈 선수가 이렇게 수비가 좋은지 몰랐다는 말까지 그 해설자가 할 정도로 그가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부활할 기대를 점치게 됐는데, 이러면 당연히 구단에서는 2번, 3번 자리는 이사빈, 강하정으로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높이에서 힘을 더 보탤 수 있는 그 판엄지 선수가 더 낫다고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김진영 선수도 스타일을 어느 정도 보면 김한별 선수랑 비슷해요. 원래 가드 출신이기도 하고, 이 선수도 옛날에 KB에서 첼시를 막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지컬이 되고, 그러면서 수비력이 괜찮고 슛 능력도 있고 그런 선수긴 한데, 앞으로의 구상에서 다음 시대 김한별 선수가 없다면 그때를 걱정하고 한 영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진영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슛 문제를 지적받는 선수 중에 김진영 선수는 신기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3점 슛은 좋은데 자유투가 안 좋다. 이게 사람마다 자기한테 그 다 이목이 쏠리는 그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유투가 약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경은 지금 본부장님이시죠? 문경은 전 감독님. 이분이 선수 시절 자유투를 백보드를 활용했던 이유가, 원래 3점을 주로 쏘다가 갑자기 자유투를 던지려고 하면 오히려 거리감이 안 맞아서 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강한 스냅을 이용한 그 스핀을 활용한 백보드 자유투를 고 김현준 코치님으로부터 그 조언을 받고 그걸 수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김진영 선수가 그 게임 중에도 보면은 그 미들라인에서의 슛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라리 나와서 던지는 게 거리감이 맞고 편한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야구를 예시로 들면 이해하는 분들이 많던데, 야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코치마다 뭐 투수 코치 따로 있어도 수석 코치, 감독 다 투수 출신이면 다 자기 방식대로 그 폼을 건드려 놓으니까 이 선수는 그 사이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폼을 못 잡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구 슈퍼홈도 비슷합니다. 하승진 선수가 한국 오기 전에는 한 70% 정도? 아직 NBA에 있을 때 출전했던 2006년 바스켓볼 챌린지에서도 자유투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선수도 나중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은퇴하고 나서 한 얘기인데, 그 자유투가 아직 완전하진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슛이라는 거는 진짜로 아예 그 슛폼이 다 똑같냐? 사람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슛의 능력치가 있는 사람은 자기 방식이 맞아요. 왜? 자기는 그 방식으로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 안 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나처럼 안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각자 자기의 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붙어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런다. 슛이 숏폼은 어떻게 던지든지 일정해야지 그 성공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하면은 그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지도를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조언들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투 성공률이 50%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지는 선수가 팀에 있다. 누구라도 다 붙어서 한 명한테씩은 할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민하느라 어려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추론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일정을 잡기 어려운데 제가 혼자서라도 이 컨텐츠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 촬영을 혼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WKBL의 연봉이 지금 많냐 적냐? 많습니다. 물론 최저 연봉 선수의 경우는 많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 최저 연봉 받아가지고는 결국에는 못 모으고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그 나이 때 억대 돈을 만질 수 있는 돈이, 그런 직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뭐 얄궂게도 세계 최고의 리그인 WNBA가 그 명예를 위해서 뛰는 거지 별로 그렇게 돈을 버는 리그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WNBA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다른 리그로 가서 뛰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뭐 만약에 진짜 WNBA에서 주전할 만한 선수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선수들은 WNBA 가면 그 지금 WNBA 주전보다 더 받을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를,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연봉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맞냐 적냐를 따지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뭐 국가대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아직 학생이었다고 봐봐요. 그럼 그 선수가 그 연봉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뛰고 있는 소속팀이 그런 구조에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선수가 나는 아예 못 벌고 있는데 나보다 활약 못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돈 더 많이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팀이 독주할 수 있는 이유는 반지 원정대 때문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연봉에 대한 상한을 터줘야 된다 제안한 거는, 이거를 무조건 전체 연봉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셀러리 캡이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반지 원정대가 왜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반지 원정대 제일 최근에 김단비 선수 우리은행으로 이적했죠? 그 전에 강희슬 선수 KB로 이적했죠? 연봉을 깎아서 진짜 우승만 보고 갔나요? 3억씩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리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지 원정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뭐 건강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박지수도 똑같이 3억, 다른 팀 에이스도 다 3억. 이게 형평성이 맞냐는 거고, 그게 셀러리 캡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셀러리 캡은 왜 있냐면, 총 연봉을 제한해서 기업들이 그 이상 돈을 안 쓰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 NBA도 셀러리 캡이 있는 이유, 그런 슈퍼팀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굳이 연봉을 깎아서라도 남겠다? 그래,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WKBL은 그런 선택권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수당을 보고, 수당도 총 보수액에 들어가니까, 그 인센티브도 그걸 보면은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왜 깎았는데 왜 그냥 무조건 연봉만 높여준다고 딴 데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센티브는 달성 조건이 충족돼야지 받는 돈입니다.
만약 이게 그 조건은 다 공개되지 않았고 내용은 제각각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승률로 제한한다고 봐요. 그러면 전력이 되게 약한 팀에서 승률 5할 달성하면은 1억 줄게. 이거랑 누가 봐도 전력이 강한 팀에서 달성하면은 5천만 원 줄게. 어디를 가야겠어요? 받을 확률이 없는 1억보다는 받을 수 있는 5천 원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건 깎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이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기는 팀에 있는 게 더 버는 겁니다. 예전에 2005년 이후로 제가 기사를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셀러리캡 6억, 7억 이럴 때도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승하고 우승 보너스만 선수단에 4억씩을 지급했습니다. 이기는 팀에 남아있는 게 단순히 순전히 이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돈을 포기하고 남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반지도 몇 개 껴볼 만큼 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상한이 풀린다 그러면 한 5억씩 3년 받아가지고 그 집이나 장만해놓고 은퇴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려면 강한 팀이 남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 캡에 의미가 없어서 이런 반지 원정대가 계속 생기고 슈퍼팀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터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단비도 3억, 다른 팀 에이스도 3억 이러면은 무조건 그 3억 하는 똑같이 3억 하는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 고를 수 있는 거고 이러면은 셀러리 캡의 의미 그리고 더 잘해가지고 그 자기 몸값을 높이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막혀있는데 뭐 더 얼마나 더 박해진, 김단비 이 정도면은 한 5억씩은 가야 돼요. 지금 리그 상황에서는 다른 팀 에이스들도 3억씩 받기 때문에 그 다른 팀 에이스들을 좀 낮추는 것처럼 얘기가 하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 다른 팀 에이스들도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김단비 선수, 박해진 선수랑 같은 연봉을 받을 정도의 급은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 둘을 모아놓을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도 여긴 제한이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그 이상 안 되는데 다른 데 가면은 그 2배 이상을 벌 수 있어. 물론 그 가능성은 되게 희박합니다. 어릴 때 양쪽에서 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를 생각하면 이건 자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대 우승팀에 7명, 8명 밖에 없는 거 이런 상황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자 스포츠는 인재풀이 적은데 그 중에서도 농구가 더 적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주전 꿰차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박지현 선수도 처음부터 뭐 붙박이 주전을 했던 건 아니었고 이소희 선수도 오자마자 부상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니까 사실 박지수 말고는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지금은 세계대회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국내 리그를 더 재밌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원에 갔을 때 느꼈던 게 그냥 단순하게 이 성적이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화 컨텐츠 자체를 즐기는 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게 더 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세계대회에 나가면 처참한 이유는 솔직히 윗선에서 노력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막는 거예요. 이미 3억 받는 스타예요. 어떻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몇 번 더 이기는 거, 그래서 명예 찾는 거 이거 말고는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그 팀에 억대 5명이 꽉 차 있으니까 오히려 더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뚫고 올라갈 가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이 갑자기 5억, 6억을 받게 돼서 다 억대가 한두 명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팀으로.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생기죠. 저 자리는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하는. 이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처참한 현실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프로레슬링처럼 하는 거 이게 당연히 뭐 경기를 각본 짜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뭐 중계에서 이야기로 그 중계에서 재미를 찾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왜? 프로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를 즐겁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구장에 가서 저것도 안 들어가서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가보고 짜증나서 안 노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금 리그 흥행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프타임 때도 그렇고, 그냥 하프타임 때는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이잖아요, 거의. 이런 것보다는 그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스토리를 짜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팬이 모이면 시장이 확대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농구 생소와 농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는 그 쉽지가 않아요. 이미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지금 예전만큼 인기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 아니어도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드라마, 예능 이런 방송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그 몇 시간 걸려가지고 또 구장에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커요. 그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모여야지 인프라가 변하는 게 맞아요. 농구가 보는 것도 하는 것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뭐 두서없이 제가 단순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대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구장 경기를 보고 와서 오히려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이 컨텐츠 자체가 즐거워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뭔가를 한다는구나. 그래서 그것만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앞으로 더 늘리는 게 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구단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